안녕하세요. 저는 젊을 적에 라디오 듣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가 나이가 든 지금은 톡톡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자식을 키워놓고 유유자적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아줌마이기도 하고요. 어렸던 시절에 조금은 내성적인 소녀였던 저는 현실 속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며 놀기보다는 제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즐겨 했었죠. 그런 괴짜 같은 면모를 들킨다면 놀림받을까봐 꼭꼭 숨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팍팍한 현실을 언제든 도피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였고, 이야기를 들으며 빠져드는 것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녀들을 두신 분들께서는 다들 형편들이 넉넉하신지요? 제가 일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 청년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라는 내용을 발견했는데 그 반응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흔히 부자들은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물려준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역으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한테 가난을 물려준다는 개념을 사회가 놓쳐온 게 문제라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가난을 물려받은 자식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가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남들과 스스로 비교하기 때문에 출발선부터 뒤처져 있다는 좌절감을 안게 되고 패배주의에 물들어 버린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의견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안타까움이 탄식이 나왔어요. 이제는 자본주의가 끝에 끝을 달리고 있는 듯 싶었죠. 유년 시절을 유복하게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 안 그러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부족함 없이 잘 사는 집들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저렇게 못 살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은 어쩌면 공감조차 어려울 수 있을 제 지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저는 집에서 막내예요. 어렸을 적에 크게 한번 앓다가 몸이 좀 약해졌던 오빠, 그리고 언니를 위에 둔 막둥이로 태어났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직장에서 일찍 자리를 잡고 꾸준히 일을 해오신 분이었고요. 친정 엄마께서는 자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정기적인 일은 못 하셨지만 간간히 일손이 필요하다면 식당 등지 등에 나가서 돈을 버셨어요. 어렸던 저는 잘 몰랐지만 오빠와 언니가 나중에 해준 얘기를 들어보면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살림을 알뜰살뜰 잘 꾸리시는 분들이었으며 장래 계획을 많이 해두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친정 아버지께서 직장 내 사정상 일을 그만두시게 됐을 때도 마냥 당혹스럽지만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도 거기가 일말의 양심은 있는 곳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된 마당에 처자식 딸린 사람을 억울하게 모른 척 안 하고 위로금 챙겨주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미천 삼아서 어떻게든 잘 해보면 될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저 한숨만 나오고 막막했는데 돈이라도 잘 주겠다니까 감지덕지 하더라고. 무엇보다 규석이 엄마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걱정 않고 든든할 수 있어. 당신이 있어서 정말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몰라. 항상 고마워. 밖에 나가서 오만 고생하며 돈 벌으러 다닌 당신인데 내가 뭐 힘들 게 있어요. 아무튼 그간 수고 많았어요. 남은 기간만 좀 더 잘 버텨줘요. 그래, 그래야지. 모든 일은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고 하잖아. 비록 나가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내 자리에선 최선을 다할 거야. 내 자식들한테도 그래야 떳떳하고 멋진 아버지라고 내가 할 말이 있지. 친정 엄마께서는 원체 총기가 있고 그래서 외가 친척 어르신들은 저희 친정 엄마를 향해 가난하고 우한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고 평을 종종 하시곤 했죠.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심성이 무척 고든 분이셨어요. 어찌 보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셨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길에 작은 쓰레기 하나 안 버리셨고 길가에 침을 뱉는 일도 없었으며 늘 준법 정신을 새기며 사셨죠. 자식들에게도 늘 떳떳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신의 의무라고 여겼어요. 그랬기에 남은 직장 생활도 꽤 하나 안 부리고 열심히 하셨죠.
어차피 떠나기로 한 사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든 말든 아무도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시며 강제적인 퇴사가 결정된 이후에 오히려 더 그 이전보다 부지런하게 출근하셨고 일을 꼼꼼하게 마무리하느라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그런 친정아버지를 오빠와 언니는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컸다고 했고요. 하지만 너무 고든 나뭇가지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잘 부러진다고 하죠. 제 친정아버지의 고든 심성이 독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었으니 당신의 가족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거죠. 친정아버지의 퇴사 소식을 알게 된 친할머니께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셨던 겁니다. 예, 제필아, 네가 동생이 돼가지고 형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면 쓰겠니? 네 동생들은 또 어떻고? 다들 요새 어려워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곡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인데, 네가 좀 도와주면 형제가 다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잖아. 네가 설마 모른 척 할 건 아니지? 너는 그 돈 없어도 당장 굶어 죽지 않지만 네 형은 요새 거래처인지 하는 곳에서 돈을 못 줘가지고 아주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피가 말라가고 있어. 이러다가 네 형부터 죽겠다. 저도 그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머니, 저희 식구들 지금 그 돈만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그 돈 의지해서 뭐라도 해보고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글쎄, 그건 나중에 일이잖아. 눈앞에 급한 불부터 꺼야지 않겠냐. 네 형수 지금 우는 꼬라지가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어? 얘가 시집 온 지 올해로 15년째인데 내가 온갖 구박을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떨구던 독한 것이 이렇게 우는 거는 내가 지금 와서 처음 본다. 어? 아, 형수님은 또 왜 울고 그러십니까? 날도 추운데 어머니는 여기까지 왜 모시고 와서 이러세요, 정말. 이러면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힘든 내색을 내비치셨지만 소용없었죠. 왜냐하면 친할머니와 큰어머니는 친정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싶어서 환장하셨던 분들이니까요. 그거야말로 두 분이 바라시던 바였습니다. 두 분은 친정아버지의 직장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하소연과 눈물을 토해내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마무리 지으시던 친정아버지셨는데 자꾸만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니까 보통 심란해진 게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자기 모습과 형수가 찾아와 눈물로 호소를 해대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는 사람일 테였으니까요. 친정아버지께서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오해였습니다. 당시 큰아버지께서 처하신 급한 상황에 불만 끄고 나면 돈을 갚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말았죠. 심지어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때 반나절만 우선 갚으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셔도 된다는 놀라운 호의도 건네셨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걸 친정엄마와 상의하는 걸 친정아버지께서 완전히 잊으셨다는 것이죠. 친정엄마께서는 절대 그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으셨기에 만약 상황을 공유받으셨다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친할머니께서 네 처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자꾸 그러셨던 것일 테고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 아무리 그래도 이런 방구 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이래서 사기를 당할 때 사람이 뭔가에 홀린 듯 하다고 하는 건가 봐요. 뭐,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돈 당신 집에다 홀라당 다 갖다 바쳤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놈의 장남이 뭔지. 장남을 떠받들고 사시는 노인네한테 당신 여태까지 수도 없이 당해놓고도 또 당했다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어머니도 그렇고 형수님이 자꾸만 울면서 찾아오시니까 압박감이 말도 못했어. 너무 괴로웠다고.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 돈을 빨리 줘버리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미안하단 말 필요 없어요. 소용도 없는 사과 받아서 뭐 하냐고요. 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겪어야 한다니. 아니, 잠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당장 찾아가서 그 돈 달라고 해야겠어요. 지금 찾아가려고? 규석이 엄마, 급한 상황들 해결되면 차차 갚겠다고 했으니까 갚겠지. 신의를 꼬박 지키며 사는 사람, 자기 식구들 중에 본인만 있다는 거 왜 아직까지 몰라요? 대체 왜? 친정 엄마께서는 벌어진 상황을 알고 당장에 친할머니께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울며 불며 따지고 눈물바람으로 난리를 쳤지만 그 돈을 다시 받지는 못하셨대요. 친할머니께서 모르쇠로 일관하셨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는 이미 그 돈 썼다며 뻔뻔하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갚겠다고 하셨다네요. 언젠가라니요. 그만큼 기약 없는 말도 없지요. 친정엄마께서는 극심하게 분노하신 나머지 길에서 혼절까지 하셨습니다. 그제야 친정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막심한 후회를 하셨죠. 난 항상 나 잘났다고 살면서도 이렇게 멍청한 잘못을 저질러서 모든 일을 그르치는구나. 내가 어떻게 처자식에게 면목이 있을까? 나는 남편 자격도 없고 애들 아버지 자격도 없어. 친정아버지께서는 애써 당신의 친형을 믿어보고자 하셨지만 친정엄마께서 쓰러지신 이후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셨죠. 완전히 사기에 넘어가신 것이었고 귀중한 돈을 다 잃으신 후라는 것을 깨달으신 후에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앞으로 5식구 살아갈 새로운 그림을 친정엄마께서는 그려놓으셨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후였어요. 그 사건 이후 친가와의 왕래도 뚝 끊겼고요. 오빠와 언니는 친가 사람들을 떠올리게만 해도 그 이후로 이를 갈았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그대로 발 묶여 살게 만든 원수들이라고 여겼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식구들끼리는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깊은 죄책감에 좌절하고 계신 친정아버지를 보며 친정엄마께서는 모든 원망을 접기로 하셨답니다. 아휴, 미련할 만큼 우직하고 의의가 넘치는 당신이 답답하고 미울 때도 많지만 그렇기에 내가 애초에 좋아했던 남자이니까 부부는 죽어도 일심동체인데 뭘 어쩌겠어요. 함께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뭐라도 해봐요. 당신이 항상 그랬잖아요. 당신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이고 싶다고요. 그러자 친정 아버지께서도 절망감을 털어내셨고 막노동판을 전전하시려던 계획을 철회하셨으며 친정 엄마와 함께 수레 하나에다가 각종 먹거리를 실은 채 장사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렸던 저는 오빠와 언니들에게 맡겨두신 채 하루 종일 바깥에 어느 동네이든 전전하시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박힌 두 분의 모습은 늦은 밤에 서로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고 내일을 대비하여 금방 닳아버리는 신발의 밑창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하신 와중에도 친정 아버지께서는 어디선가 얻어오신 각종 신문들을 꼭 보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놓치고 싶지 않으셨죠. 그래서 호기심 많았던 언니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도 어떤 것이든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척척 박사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온갖 노력을 다 하셨던 덕분에 잠잠하기만 했던 가세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는 아담하기는 해도 번듯한 가게 하나를 내게 되셨죠. 여러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저희 식구에게 평탄한 앞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이사도 계획하게 됐고요. 하지만 제 친정오빠가 어렸을 적에 아팠던 후유증이 좀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면역력이 약한 관계로 폐에 큰 질환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말은 막대한 병원비가 꾸준히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었죠. 아휴, 그래도 굶어 죽을 만치 어렵지 않을 때 내 자식이 아파서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자식 건강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병원에 입원한 오빠의 곁을 지키며 친정엄마께서는 그런 말씀과 함께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막내인 제가 어리고 부족해서 가족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아이로 자라나 있었기에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오빠까지 아프고 있으니 제가 더욱 부모님의 아무런 심기도 거스르지 않는 자식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죠. 부모가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식이 자연스레 아는 것들이 있는 듯 싶어요. 쉽사리 벗어나기 힘든 게 가난이라는 것, 부모님이 땀 흘려 힘들게 버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자라면서 깨우쳤던 저였기에 이상하리 많지 강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오빠와 언니가 저를 돌보면서 항상 당부하듯 던졌던 말이 네가 말썽 피우면 부모님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거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만 때를 써도 그런 말로 저를 달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자면 저는 저로 인해 친정 부모님들께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미리 겁먹고 두려워했던 소심쟁이 겁쟁이였나 봐요. 타고나기를 성격도 제법 내성적이기까지 해서 친구도 별로 없었고요. 가장 친한 친구는 라디오였고 혼자 저만의 소설책을 끄적거리는 게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친정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셨고요. 삼남매 중에서 제일 성격이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성실하고 착해야 돼. 그게 좋은 거다. 그런 사람이 대체로 바르게 살게 돼 있거든. 하지만 엄마는 저한테 제가 이 다음에 제가 밥그릇 못 지키고 살까 봐 항상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걸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눈엔 우리 막내 공주님이 똑 부러지게 알아서 잘 할 것 같지만 설사 만약에 남들한테 못 이겨 먹고 손해를 좀 보면 어떠냐?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정직하게 신념을 지키며 살면 그것만으로 그만이지. 그게 결국은 끝에 가서 승리하는 인생임을 나는 믿는다. 참, 이런 얘기 절대로 네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네 엄마가 알면 나는 죽는다. 친정아버지께서는 너무 곱게 사시느라 손해도 많이 보시고 배신도 당하셨던 분이었건만 아직도 그 안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다라는 인식이 깊게 남아있는 것을 전 알 수 있었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사람의 천성이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아신다면 난리를 치실 일이었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죠. 저와 친정 아버지만의 비밀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오빠의 건강 문제라는 변수를 어렵사리 넘고 나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다시금 돈을 열심히 벌기 시작하셨고 이후로는 드디어 아담하긴 해도 제법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집이 생긴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이 엄청난 부자가 된 기분이었고 태어나서 그런 행복감은 그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장녀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던 언니가 수다분한 형부를 만나서 먼저 시집을 갔고요. 이후 몸이 안 좋았던 오빠이긴 해도 어떻게든 장가를 들었네요. 부끄럽게도 저는 공부와 인연이 없는 아이였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막내딸이 꼭 대학 졸업장은 땄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모든 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몹시 안 좋아서 형제들이 줄줄이 학업을 포기했지만 딱 본인의 때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서 형제들과 달리 가방끈을 좀 더 길게 단 경우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반드시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오빠 언니보다 잘나서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전문대라도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취업과도 연결이 되어서 무난하게 작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죠. 집안에서 제일 고생 덜한 막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저는 친정 식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없이 잘 굴어야 한다는 생각 역시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그런 생각의 연장선이었죠. 삼남매 중에서 하나 남은 제가 얼른 결혼을 마저 해치워야 친정 부모님께서 비로소 한숨 돌리실 거라고 여겼어요. 다니던 직장의 상사분께서 연결해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죠.
요즘 아가씨들 하는 거 보면 맹랑하고 대바라진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신입 정도면 뭐, 아주 보기 드물게 얌전하고, 참하고, 어른 말씀 잘 듣고, 군소리 안 하고, 너무 괜찮은 신부감이라고 할 수 있지. 나이도 아직 어리니까, 더 나이 먹어서 같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시집 가는 게 좋아. 내가 정말 조건 괜찮은 사람 하나 아는데, 어디 잘 만나봐. 시간이 지나 그때를 지금 회상해보면 그 상사분 정말 웃기지도 않은 짬뽕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만 보면 매일같이 입에다 우리 신입은 유조숙녀야, 우리 신입은 현모양처가 되겠어 라는 소리를 달고 살았죠. 그런 황당한 소리를 대꾸는커녕 감사합니다 하고 매번 고개를 꾸벅 숙여 보였던 과거의 제가 답답할 따름이에요. 그런 사람이 연결해준 남자였으니까 어떤 인물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시댁 근처에서 시부모님께서는 문구점을 작게 운영하고 계셨고 남편은 그때 막 자기 사촌하고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죠. 모르기는 몰라도 전망이 괜찮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결혼 자리를 좋게 보셨어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 저에게 구는 행동만 보면 그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굴었죠. 처음에는 남자답다, 강단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면모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고압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얼른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제가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듯 싶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결혼한 지 딱 반년 만에 갑자기 망해서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잃음과 동시에 그때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쩐지 몸 상태가 오락가락 하더니만 임신 때문이었죠. 일자리도 없어졌고 임신 사실도 알게 됐고 몸도 안 좋은 김에 잠시 쉬고 싶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시어머니셨어요.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네? 집이죠. 집으로 전화 거셨잖아요.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겠니? 네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대답할 줄 아는 애라는 걸 덕분에 처음 알았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셨어요? 아휴, 네 시아버지가 어젯밤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고 그러시니까 오늘은 아예 들어 누웠다. 그래서 나 혼자 가게 나와서 앉아있는 참이야. 어머,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혹시 음식을 잘못 드셨던 걸까요? 약은 드셨고요. 병원도 아직 못 갔는데 무슨 약이야. 내가 혼자 가게 나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프다고 시답지 않게 골골거리는 네 시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아유 답답해라. 어머님 그러시면 가게는 잠시 닫아 놓으시고 아버님과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은 그렇다고? 우리 아들은 지금 뭐 하냐? 네? 당연히 지금 일하러 나가고 없죠. 한창 일하고 있을 거예요. 너는 지난주에 입덧이니 뭐니 떠들더니 지금은 좀 괜찮고? 지난주 때보다는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확 속이 메스꺼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만 추걸없이고 고생하겠구만. 어? 배 아픈 우리 영감도 혼자 가게 나와서 이러고 있는 나도 아주 그냥 막막하다 막막해.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크게 늘어놓으시더니 전화를 먼저 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시고 그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알렸죠. 일 끝나면 시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을 덧붙였고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마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시댁에 연락은 드렸냐고 했더니 남편의 표정이 내가 왜? 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늦은 밤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를 남편이 받았어요. 남편은 별 소리 안 하는 걸로 보아 상대방만 말을 계속하고 남편은 거의 듣기만 한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뭐 하는 여자야? 어? 그런 상황을 다 듣고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 여보, 갑자기 이러면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대체 뭐 때문에 그래? 모른다고? 그럼 심보가 고약한 게 아니라 진짜 눈치가 더럽게 없는 거네.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병원에 나서서 모시고 가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엄마 대신 가게 봐주겠다는 말도 안 할 수가 있냐? 나는 네가 밟아도 찍소리 안 할 만큼 차분하고 뭘 시켜도 군말 없이 따르는 종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건데 네 벌써부터 이따위로 굴면 곤란하지. 남편은 화가 나서 미치겠는지 목까지 빨개진 채로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몸이 막 저절로 떨려왔어요. 이런 일로 크게 화를 내는 남편의 다혈질적인 면모가 무서웠고 이런 상황을 얼른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남편은 저를 향해 실망이다라는 말을 했고 저는 제가 정말 잘못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하시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제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셨던 시어머니의 태도를 원망할 정신도 없었던 듯 싶어요. 어찌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이 사건 이후로 제가 많이 꼬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도 시댁에 자주 드나들어야 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뱃속의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걸 무척이나 좋아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자꾸만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성격상 장사와는 체질이 맞지 않았는데도 저를 문구점에 달랑 앉혀놓으신 채 외출들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신혼집하고 시댁이 썩 가깝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왕복을 해야 했던 거예요. 황당했던 건 이미 시집을 간 시누이가 자기 애 데리고 시댁에 방문을 하면 시누이는 편하게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온갖 그 수발을 다 들며 심지어는 시 조카까지 상대해줘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댁에 가서 저는 좋은 일이 없었고 몸도 슬슬 무겁기도 해서 별로 안 가고 싶다고 남편에게 그랬었죠. 이걸 말하는 것도 당시에 저에게는 나름의 용기가 필요했다는 게 지금에 와서는 우습고도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사업장에 와서 일을 돕거나 시댁에 가서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하거나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임신했다는 핑계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일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네요. 저에게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죠. 남편이 저에게 다정다감하다든가 좋은 남자였다면 제가 이래저래 피곤한 상황이라도 참을 맛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귀가를 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같이 한잔 하겠다고 했던 날인데 남편이 만취를 해서 그런지 친구 2명이 양쪽에서 남편을 부축한 채로 같이 왔습니다. 그 두 사람도 당연히 얼큰하게 취해 있었는데 그때 저를 향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아유,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다. 결혼을 해도 어떻게 이런 놈하고 결혼을 하셨을까? 술 좋아하지, 담배 좋아하지, 여자는 더 좋아해. 내 친구지만 이놈은 진짜 나쁜 쪽으로 난 놈인데 세상에 이런 놈도 결혼을 다 해서 마누라를 얻고 그 마누라를 임신을 시켰다는 게 나는 기가 막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낄낄거리더니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가셨어요. 당시 신혼집도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누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조용한 밤에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울렸으니 이웃들도 들었겠죠.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남편이 그 순간 추악하게 느껴졌어요. 오죽하면 조용하디 조용했던 제가 이튿날 남편을 붙잡고 따졌을까요? 여보, 솔직히 좀 말해봐.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몸쓰고 다니는 거냐고. 여자가 어디서 남자 하는 일에 참견을 해?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주제넘게 참견질은 그거 아주 재수없으니까 그냥 입 닥치고 살아. 참았던 눈물이 샘솟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이 흐르는 것만은 버텼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죠.
남편의 그런 고압적인 태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꿋꿋하게 굴어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다짐이 무너지는 때가 곧 왔으니 몇 주 뒤 김장 때였어요. 몸이 무거워진 임산부를 시댁에서는 기어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가지 같은 간이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한 대가로 저는 쓰러졌고 유산을 하고 말았죠. 병원에서 저를 향해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는 그렇게나 몸이 안 좋고 힘들면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어? 왜 미련 곰탱이처럼 굴어가지고 그냥 불쌍한 우리 집안 손주를 떠나보내. 학교 다닐 때 제가 얌전하고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혔던 애들이 있었죠. 나중에 선생님께 그 행각이 걸렸을 때 그 애들이 내놓은 변명이 저런 거였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외쳤다면 자기들도 저를 안 괴롭혔을 거래요.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 척 걔들이 그렇게 굴었을 뿐이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리 몇 번 해봤자 돌아오는 건 질책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고작 이런 것도 못 견뎌서 우는 소리를 하는 거냐 책망이었죠. 본인도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남편은 자기 가족들한테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저한테 사과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군 거 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댁과 멀어질 수 있다면 저로선 고마웠기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뱃속에 생명을 잃고 나서야 시댁과 거리를 벌일 수 있었네요. 너무나도 못난 엄마여서 떠나간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죄책감이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힘들었을 때 친정에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 친정오빠 말이에요. 원체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 결혼한 뒤로 자기 처자식 위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일을 나가며 열심히 살다가 건강에 제대로 또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새언니가 덕분에 고생을 그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코 그런 상황에 마음 편하실 분들이 아니었기에 새언니에게 너무 미안해하시며 당신들께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판국이었기 때문에 제가 겪은 유산의 전말을 저는 친정에 다 드러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애써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저까지 걱정거리를 얹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유산의 아픔, 그간 쌓여온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가끔 식은땀까지 나기도 했죠. 그래도 친정 식구들 달려가서 저 힘들다고 부르짖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 또 힘든 일이 생겼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 작게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오래 하고 계셨던 참이었잖아요. 거기서 일이 터졌습니다. 이웃집 가게에서 위생을 심각하게 안 지키고 작정하고 탈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친정 부모님께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 가게가 제대로 걸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쭉 사용하는 중이었는데 일손을 도와주러 오는 그 가게의 친척이 실수로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 뒤에다가 그것을 적재해 놓았고 그랬다가 걸린 것이었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런 걸 묵인하실 분이 못 됐습니다. 그 이웃 가게에서는 그냥 눈 감아 달라고 했지만 친정 아버지께서는 손님을 기만하면 안 된다, 시정하지 않으면 다 알리겠다고 응수를 하셨어요. 이웃 가게는 고집을 안 꺾고 버티다가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한 게 정말로 소문이 다 나서 장사를 접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창피해서 주랭랑 친 거였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뒤 술에 만취한 그 이웃 가게 사장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에 와서는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그러니 불까지 저질렀죠. 친정 아버지께서 황급히 대처를 하셔서 전소만은 막았지만 가게는 반절이나 타버렸습니다. 가해자 측은 뻔뻔하게 나오면서 보상해줄 돈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만 애꿎게 모든 걸 다 잃었죠. 손해가 막심해서 애써 마련했던 집을 그때 처분해야만 했고요. 가게의 건물주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매정하게 쫓아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연달아 터지니까 초상집이 따로 없었죠. 저는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빵집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길래
남편 몰래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한 달에 40만 원가량 벌었어요. 그걸 조금씩 모아뒀고 친정이 20만 원씩 용돈을 제가 따로 드렸습니다. 남편은 시댁에만 자기가 알아서 용돈을 드렸으니까요. 친정은 제가 챙겨야 했죠. 빠듯한 수중의 돈이라도 관리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저를 수상하게 여긴 남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들켰어요. 왜 따로 돈을 벌어? 대체 무슨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내가 사치라니. 뱃속 아이 잃은 슬픔 달래려는 것뿐이야. 그 빵집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딴 우울한 소리 좀 제발 치워라, 어? 그리고 자빠질 시간 있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아양이나 좀 떨든가. 그때 제대로 느꼈죠. 제가 힘이 없으니 모든 것에 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때에 친정엄마께서 쓰러지셨어요. 사실 여태까지 멀쩡히 버티셨던 게 용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친정엄마의 병문안을 갔다가 사무치는 서러움을 마주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사세요? 이 모양 이 꼴을 만드시냐고요. 이렇게 되니까 좋으세요? 속이 시원하세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매사에 답답한 제 자신이 너무 싫고요. 이런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러는 것 같아서 더 싫어요. 저는 친정아버지 앞에서 한껏 감정적으로 굴고 말았습니다. 그간 억눌렸던 게 터진 모양이죠. 제 앞에서 친정아버지께서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저 미안하다고 하실 뿐이었죠. 저는 대답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들 뿐이었지만 그나마 언니가 병원비를 많이 보태줘서 망정이었죠. 그래도 갚아야 할 병원비가 남아 있었죠. 당장의 생활비도 문제였고요. 한숨을 몰아쉬던 저는 자기가 든든한 거래처 하나 덕분에 유유자적하게 마음이 놓인다고 자랑이나 해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자랑질을 할 정도라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친정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절대 안 되지.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럴 때 한번 도와주면 끝이 없어. 도움 없이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부류가 있거든? 그게 바로 장인어르신 같은 분이야. 하여간 답답한 양반, 나를 봐봐. 천박하니 어쩌니 소리를 들어도 술자리 몇 번 잘 가져도 인간관계 잘 맺고 잘 나가잖아? 장인어른이 편법이 뭔지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 사는 방법을 영 모르시는 양반일세. 그때 저는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게 뭔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시댁 식구들 불쌍하게 떠난 뱃속의 생명.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만방자하기만 한 남편. 이 모든 요소들이 제 머릿속에서 섞이더니 이내 펑 하고 터졌어요. 열받아서 다음날 카드 챙겨가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세게 뛰더군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곧장 친정 아버지께 가서 생활비로 쓰라고 드렸습니다. 자식이 이럴 때 100만 원도 못 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전에는 제가 실언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100만 원이 아니라 200, 300만 원을 내놓는 딸이었어야 했는데 제가 못난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탓만 했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봉투를 쥔 손이 떨리는 걸 감추시려는 건지 얼른 손을 뒤로 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굴었습니다. 괜히 헛기침을 하시며 잘 지내냐고, 집은 안 덥냐고 그런 말씀이나 하셨죠. 저도 머쓱하게 집에 바람 잘 통해서 괜찮다는 답변이나 드렸죠. 친정 아버지께서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셔서 저는 곧장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온 남편이 유심히 저를 살폈어요. 오늘은 왜 징징거리는 소리도 안 하고 표정도 태연한 거냐고 묻더군요. 사람 얼굴에서 그게 드러나는구나 싶었네요.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 들킬 게 뻔해서 저는 이실직고 했습니다. 낮에 친정에 다녀왔어. 아버지한테 100만 원 갖다 드렸고 생활비 하시라고.
그러자 남편이 저녁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늦어지는 남편의 귀가 때문에 국을 또 따로 데우고 신경 써서 차린 밥상이었는데 엉망이 됐죠. 마치 저희 부부의 모습 같았습니다. 네가 뭔데? 도대체 너 따위가 뭔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거야? 상의도 아니고 허락이라니 씁쓸했죠. 저는 제가 따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그걸로 채우면 남편 돈 쓴 건 40만 원밖에 안 되는 셈이라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꺼냈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처가에 100만 원도 못 주냐면서 남편을 향해 사람이 너무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섭게 눈을 부릅뜨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기어오르는 여자는 딱 질색인데 너 지금 내 심기 무진장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알아? 눈 안 깔어? 너 오늘 내 손에 죽고 싶어? 여름날이었고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밀친 다음 제 뺨을 세게 내려치던 순간에 친정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저는 친정아버지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가 그 손에 들린 수박을 보고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멋쩍어하면서 연락도 없이 왜 오셨냐고 중얼거렸죠. 친정아버지께서는 품에서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지셨습니다. 복도식이다 보니 집에 가까워지면서 저희 부부 대화를 다 들으셨던 거예요. 100만 원이다. 그거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이거 받고 우리 막내딸한테 떨어져. 뭐예요? 지금 이혼이라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하나 할 줄 아는 거 없는 여자가 이혼녀 딱지까지 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네 놈이 알 바가 아니야.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얼른 가자. 저는 친정아버지의 부름에 고개를 막 끄덕였습니다. 당황한 남편을 남겨두고 친정에 왔죠. 수박은 하나도 안 시원했는데 엄청 달고 맛있었습니다. 다들 그럽디다. 그때 수박이 인생에서 최고로 맛있었다고요. 남편과 시댁 모두 난리쳤어요. 제 주제에 먼저 이혼을 입에 올린 게 건방지다는 거였죠. 그때 언니가 묘수를 냈습니다. 친정의 빚이 너무 많아서 결혼 생활 힘들다는 핑계를 대라는 거였어요. 그 방법으로 편하게 이혼했습니다. 이를 갈던 남편은 빚이라는 글자에 조용해지더군요. 부랴부랴 저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이모저모는 친정아버지와 언니한테만 자세히 알렸어요. 친정아버지께서 도저히 그놈을 용서 못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속으로 그래봤자 어쩌겠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전 남편놈이 하던 사업의 최대 거래처, 즉 목숨줄이었던 곳에 찾아가서 읍소를 하신 거예요. 그놈과 거래를 끊어달라고 막무가내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당연히 불청객인 친정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고 그대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친정아버지를 향해 누군가가 어라 하는 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그곳의 사장님이었죠. 긴가민가 했는데 맞네요. 나 모르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같이 일했었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친정아버지께서 부당하게 일을 그만두셨던 옛 직장의 동료였던 겁니다. 그때 그분도 함께 부당한 처사를 당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반발심에 남은 기간은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하셨는데 그때 친정아버지 혼자서 일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직장 앞으로 모친 형수가 찾아와서 돈 얘기한 건 소문 났었는데 결국 들어줬다는 후문을 접했을 때도 역시 미련하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그 후로 살면서 종종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밀어낼 정도로 우직하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정말 몇 없더라고요. 특히 사람을 부리게 되는 입장이 되면서 절실하게 체감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지금 이곳에 찾아와서 이러시는 건지 내가 자세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장실에서 독대가 이루어졌고 친정아버지께서는 제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전 남편 놈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하게 자기 사업장을 운영 중인지도 전하셨다고요. 그러자 그 사장님이 다 듣고 나서 단박에 그러겠다고 답을 하셨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도 그저 저를 위해 발버둥이라도 치고 싶으셨을 뿐이었기에 그런 결과를 얻을 줄 모르셨고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전 남편 놈이요. 당연히 그 이후로 사업장이 휘청거렸고 얼마 못 버티고 망했어요. 술자리로 이어간 인맥들은 그놈이 가장 어려울 때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전 남편 놈이 패가 망신한 것에 속 시원함과 신기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큰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그렇게 되셨다고 해요. 뇌의 혈관이 문제였다고 하는데 수술을 바로 받으셨지만 예후는 좋지 않았죠. 그때 큰어머니가 몸에 이상이 느껴지셨습니다. 큰아버지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검사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암이었던 거예요. 천벌을 받은 거라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사시는 동네에 소문이 쫙 돌았죠. 왜냐하면 친할머니께서도 극심한 치매가 오셔서 시설에 계신 참이었거든요. 저희 집을 등쳐먹었던 그 일, 그것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큰 집은 늘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인지 사는 동네마다 자꾸 가족 돈을 도둑질한 집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힘들었다네요. 큰아버지께서는 결국 돌아가셨고 큰어머니께서도 암이란 걸 아시고 나서 8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을 향해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셨고요. 오직 미안하다는 마음뿐이야. 그때는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당장의 돈이라는 것만 보고 내가 눈이 멀었었어. 항상 속이 얹힌 것처럼 불편하게 살았더니 아휴, 결국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네. 사람들 말대로 천벌을 받은 것이겠지. 큰어머니께서 가쁜 숨을 몰아쉬시며 흐려진 초점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셨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신 채 일심동체로 용서한다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엄마의 체력이 확 올라왔어요. 게다가 평생 약하게 살 줄로만 알았던 오빠의 몸이 점차 건강해졌고요.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오빠, 새언니는 새로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전에 했던 가게에서의 단골 손님이 신기하게 우연히 방문을 해주셨던 거죠.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니 주변에 소문을 잘 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늘 양심적이고 장사를 하신 분들인걸 단골인 내가 제일 잘 알죠. 다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내가 여기로 다시 단골할게요. 소개시켜주고 욕먹을 집이 절대 아닌 걸 내가 아니까 주변에 소문도 잘 내겠습니다. 그러더니 손님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금세 장사가 잘 됐죠. 친정 아버지께서 어느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막내딸이 이러저러해서 혼자다라고 하셨는데 그 손님이 그렇다면 주선을 해주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하지만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는 소리에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재혼을 하게 됐죠. 저랑 동갑인데 결혼하고 나서야 말을 놓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바르고 매사에 신중한 남자예요. 시댁도 정말 좋아요. 시부모님께서는 며느리 부담시킬까봐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세요. 시댁에 가면 버선발로 마중 나오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셨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러시네요. 제가 점심때 도착하게 간다고 하면 아침부터 단장 다 마치고 집안 깨끗하게 쓸고 닦으시고 시계만 보며 저를 기다리세요. 손주들보다 며느리가 예쁘다고 해주시고요.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 부모님 아직까지 두 분 다 건강하시고요. 이제 가게는 새언니가 전두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오빠가 뒷받침 역할이에요. 언니하고 형부하고 재미있게 잘 사는 중이고요. 우여곡절 끝에 찾은 마음의 편안한 일상은 어쩌면 스스로의 신념을 중요시하는 친정 아버지께서 쌓아 올려주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연 글을 마치는 동안 드는 중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위는 사라지고 이제 바람도 불고 날씨가 딱 돌아다니기에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면 계속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딱 이맘때쯤 발생한 도저히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돈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잠깐 언급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성인이 되고 대학에 다니게 될 때까지 계속 만났던 친구죠. 그리고 저와 전 남자친구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매년 동창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대에는 대학을 다니고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동창 모임에 나가지 못했어요. 사귀던 당시엔 친구들이 너네 아직까지 만나냐고 말할까봐 못 나갔었고 헤어지고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갔어요. 전 남자친구도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게 된다면 무조건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와 좋게 헤어졌다면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을 텐데 서로 몇 번을 헤어졌다가 붙고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고 우린 악연이라고 결론을 내린 채로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그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저도 그 남자친구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취직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서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서로에게 날 세우기 시작했었고 양쪽 집에서도 그리 반기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하필 취업 준비 때랑 헤어진 기간이 겹쳐서 그 당시 저는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는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죠. 거길 나가면 저와 그 친구를 아는 애들이 너무 많았고 제일 싫었던 것은 그 친구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렇게 20대 초중반이 지나고 후반기로 들어서며 저는 취업을 했죠.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 너무 바빠서 차차 이별도 잊혀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질 정도였거든요. 동창회에 주기적으로 가는 정혜라는 친구에게 슬며시 물어봤더니 전 남자친구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도 자리 잡아서 이제 일상이 단조로워지기 시작했고 제 주변에서도 슬슬 자리 잡고 친구들이 한두 명씩 결혼하니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동창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동안 참석을 안 했고 또 너무 오랜만에 동창들을 볼 생각을 하니 은근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저를 고등학교 때 이유 없이 싫어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너무 긴장됐고요. 이름은 수키라고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으면 사과라도 할 텐데 정말 그 친구는 저를 이유 없이 싫어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친구들이 너네 혹시 원수 집안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체육 시간 때 정말 이유 없이 저만 따라다니며 공을 제 쪽으로 던진다거나 혹은 복도에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거나 제가 발표를 하면 큰 소리로 웃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곤 했죠. 그때도 전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수키에게 왜 미호기에게만 시비를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말을 안 해주고 오히려 저를 더 괴롭혔던 아이예요. 나중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수키랑 반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라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누구 나오는지 물어보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특히 그 친구 수키가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수키는 동창회에 안 나온 지 3년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동창회 당일이 됐고 어색하게 강남의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오, 이게 누구야? 미호기 아니야? 야, 너 너무 오랜만이다. 미호가,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혜는 결혼했다며?
예상보다 친구들이 많이 반겨줘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세상에 거기에 전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헤어진 지 5년은 지났지만 헤어졌을 당시랑 정말 똑같아서 못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친구도 서로 눈을 마주치고 놀랬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눈길을 피했죠.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저희에게 대놓고 너네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헤어졌냐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궁금해하는 것이 보여서 불편한 자리이긴 했습니다. 좋게 헤어진 게 아니니까 뭐 둘이 얘기를 정답게 나눌 수도 없었고 저는 그냥 제 자리에만 앉아서 여자인 친구들하고만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1차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2차로 자리를 이동했고 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어떤 남자가 앉았어요. 미호가 맞지? 나 기억해? 물어보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너무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와서 친구들 기억이 잘 안 나네. 괜찮아. 나는 김진성이야. 아마 미호기 너는 날 기억하지 못할 거야. 대부분 내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 못하더라고. 김진성이라는 이름을 듣자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못 알아봤던 이유는 겉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분명히 키도 작고 굉장히 왜소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질 나쁜 애들이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모습은 운동하는지 완전 어깨도 넓고 스타일 자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못 알아봤거든요. 처음엔 동일 인물이 맞나 의심했지만 보면 볼수록 예전 얼굴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 목소리도 똑같았어요. 진성이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던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때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던 일들과 수학을 유난히 좋아했던 사실이라던가 이런 얘기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얘기도 하고 저도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진성이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동창회가 끝날 분위기를 보여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진성이가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미호가 이거 내 명함이야. 네가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명함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명함에 있는 김진성의 이름 옆에는 대표라는 글자가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라 제일 높은 직급이 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표? 제가 당황한 게 티가 났는지 김진성은 그냥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사업하고 있어. 여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 하고 정말 형식상 대답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냥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동창회에서 한번 만났을 뿐이고 제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다음에 동창회를 나갔을 때 진성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딱 이 정도였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누군가가 저를 잡는 거예요. 묘가 저를 부른 건 전 남자친구였죠. 잘 지냈어? 물어보는데 사실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해도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저도 매몰차게 내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바람을 피우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는 안 맞는 성격 차이, 더 나아가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로 헤어졌던 터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야 뭐 그냥 나 취업했어. 그래? 잘 됐다. 나도 취업했어. 너도 잘 됐네. 서로 매우 어색하게 단답으로 근황을 주고받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나 먼저 집에 가볼게. 그래도 잘 지낸다니까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도 잘 지내. 제가 먼저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을 하고 도망치듯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집에 오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죠.
그래도 동창회를 나오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고 또 자극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마냥 싫지만은 않은 기분으로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고 일어나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퇴근을 하려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제 앞을 누가 가로막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올려다봤더니 김진성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더니 진성이가 웃는 거예요. 미호가 놀랐지? 말도 없이 찾아와서 미안. 아, 내 직장 어떻게 알았어? 정혜가 알려주더라. 내가 너무 궁금해서 먼저 물어봤어. 진성이는 제 친구에게 직장을 물어봤고 알아내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지만 싫지만은 않은 감정이었어요. 그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서울의 어느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진성이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진성이는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줬죠. 그러면서 내일도 퇴근하고 만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싫은 이유가 없었고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진성이와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호가! 전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깜짝이야. 뭐야 너? 왜 거기 서 있어? 아니 그냥 동창회에서 너 보고 나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구야? 김진성. 아니 그건 됐고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동창회에서 전 남자친구를 봤을 때는 마냥 미운 감정만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도 없이 집 앞에 찾아온 것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된 사이인데 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왔던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전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집에 들어왔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했습니다. 다음 날도 퇴근하고 진성이와 만났어요.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자주가 돼서 그렇게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연인으로까지 만남이 이어졌죠. 그런데 진성이와 사귀며 알게 된 사실은 진성이는 100억 자산가였다는 점이에요. 그냥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남자친구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사무실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었죠.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를 데리러 왔던 차도 정말 굉장히 비싼 차여서 그때부터 대충 눈치를 채긴 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예전에는 길을 걷다가 그냥 보이는 가게에 들어갔었다면 현재 남자친구는 꼭 굉장히 근사한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놓았어요. 여행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고 제가 가지고 싶어하면 선물도 백화점 가서 사다 주고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처럼 대해줬죠. 완전 공주님 취급을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성이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죠. 물론 20대에는 젊었으니까 전 남자친구와는 이런 데이트를 하지 못했던 게 당연한 건데 막상 이렇게 수준 높은 데이트를 하니까 저도 당연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그 당시엔 즐거웠지만 한번 고급스러운 데이트를 하고 나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 남자친구는 약 6개월간 연인관계를 지속했어요. 사귀기 시작한 초반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저의 직장을 진성이에게 알려준 정혜에게 연락했어요. 정혜야, 나 진성이랑 진지하게 만나게 됐다? 네가 진성이한테 내 직장 알려줬다며? 아, 미호가, 아니 나한테 네가 자기 지갑을 가져갔다고 꼭 직장을 알려달라고 하더라? 얼떨결에 알려줬지. 저는 지갑을 가져간 적이 없지만 정희한테 일부러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때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잊을만 하면 전 남자친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만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고 진성이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말해도 전 남자친구는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호가 한 번만이라도 같이 얘기 좀 하자. 너 자꾸 이러면 나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미호가.
처음엔 저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김진성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번, 3번이 지나고 나니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진성이에게 말했어요. 진성 씨, 나 자꾸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조금 불편해. 진성이는 저에게 더 빨리 말하지 그랬냐며 아예 거처를 자기 집으로 옮기라고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는데 저는 진짜 아직도 그 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집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딱 봐도 정말 비싸 보이는 소파와 침대 등 마치 모던하우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묘가, 네 집처럼 편하게 지내. 요리와 빨래는 할 필요가 없다며 저에게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항상 돈이 걱정이었던 저에게 이런 생활은 정말 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로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였으니 더욱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며 퇴근하고 진성이와 어느 호텔로 들어갔는데 정말 영화에서 나오던 그런 상황이 저에게 연출됐어요. 진성이는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들고 저에게 청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직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노래를 불러주고 폭죽을 터뜨리고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기도 했지만 사실 그 순간은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호가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 진부한 말로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것조차 너무 좋아서 당연히 하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 뒤로 저는 제 인생이 평생 영화 주인공처럼 화려할 줄 알았어요. 사실 진성이가 100억 자산가여서 그 재산을 같이 쓸 생각을 하니 신났던 것도 사실이죠. 주변에서도 너무 부러워했고 저희 부모님이야 뭐 너무 좋아하셨어요. 인사를 온 진성이의 손을 잡고 미우기를 잘 부탁한다고 했던 저희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도 진성이의 집으로 인사를 갔는데 처음 진성이의 집에 간 날 너무 놀랐어요. 진성이가 혼자 살던 아파트처럼 본가도 정말 크고 예뻤거든요. 거대한 샹들리에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어색하게 식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너무 평범하고 집안도 좋지 않으니까 반대하시면 어떨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진성이 부모님은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참 착하고 예쁘네요. 진성이랑 잘 살아요. 그냥 이렇게 되게 예상보다 순조롭게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의아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마냥 좋았어요. 그리고 진성이는 양가 인사가 끝나자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키워왔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온갖 가게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러다가 가게 매니저 역할도 해보고 직접 가게도 열어보고 회계정부를 만져보다 사업도 시작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진성이는 저에게 말했죠. 굉장히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더라고요. 중간중간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말해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 울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덥게 일하고 겨울엔 정말 너무 추워서 동상까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일은 실내에서 하고 싶었고 실내에서 일하다 보니 관리자가 되고 싶었고 가게를 하다 보니 더 크게 일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사람의 가치관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평생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얘기를 하면서 진성이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었고 통장도 정말 여러 개더라고요. 진성이는 통장 몇 개를 우르르 가져와 저에게 이 통장은 어느 부분, 저 통장은 이런 용도 등등 굉장히 적나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옥이 네가 나랑 결혼하게 된다면 이건 생활비로 쓰라고 하면서 통장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액수를 보자마자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돈으로 10억이었어요. 그 통장 다 쓰면 내가 새로 통장 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서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아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돈이란 게 인생에 너무 중요해서 10억을 가지게 되니까 갑자기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진성이는 저희의 결혼을 동창회에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자기야? 우리 동창회에서 만났잖아. 그런데 소식을 알리지 않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진성이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호가,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은 다 너같이 착하고 긍정적이지는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줘. 사실 내가 지금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으니까 동창회에서 그걸 애들이 알게 된다면 내가 좀 관심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건 미호기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너 전 남자친구가 알게 된다면 또 너를 계속 찾아올 것 같아. 본인이 진지하게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조용히 결혼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리자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이해도 갔던 게 제가 예비 남편이 자상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친척 언니들이 하늘같이 다 연락이 와서 어떻게 만났냐, 어디서 만났냐, 너희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거냐 등등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곤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전 남자친구였어요. 진성이의 말대로 제가 동창회에 소식을 알리면 제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혹은 어떻게든 연락을 해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진성이의 뜻대로 동창회에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났지만 동창회에 소식을 전달하지 않아서 마음이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진성이는 가족들과 직장인은 알려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도 연락이 종종 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차마 전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참석만 혼자 했어요. 그렇게 주위에 비밀로 하고 저는 조용히 남자친구와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등등 결정하기 시작했죠. 동창회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정혜는 저와 오랜 기간 동안 친구였기 때문에 정혜에게만은 알려주고 다른 친구들에게만 비밀로 했어요. 정혜는 처음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착한 친구여서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미호가, 그런데 네 전 남자친구가 네 소식을 안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더라? 자기도 이제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다고 너에게 당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만나볼 생각 없어? 응, 없어. 정혜야, 만약 그 친구가 나에 대해 물어보면 너도 그냥 모른다고 전해줘. 고마워. 알겠어. 동창회에 또 나오면 내가 잘 둘러서 말할게. 정혜에 의하면 제 전 남자친구는 끊임없이 저에 대해 궁금해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싫은 것은 분명 아니었지만 저는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헤어진 상황이니까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정혜에게만 알리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 준비는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선택들도 늘어갔고 이대로만 내 인생이 진행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신혼집은 서울 강남 한복판으로 정했어요. 원래 살던 진성이의 집도 좋았지만 더 좋은 집으로 계약했죠. 신혼여행도 비즈니스를 타고 유럽으로 갈 예정이었고 혼수도 다 남자친구의 돈으로 했어요.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뭐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고르라고 해줘서 정말 공주놀이를 제대로 했답니다. 부모님도 옷 몇 벌씩 해드리고 선물도 많이 해줘서 부모님도 정말 만족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진성이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미호기, 너 결혼하고 일 계속 할 거야? 나는 네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도 집에 온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진성이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길 원했어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제가 버는 월급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적구나 생각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아 실현에 직장이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힘들게 다니고 있던 것도 맞고 집에서 편하게 남편 돈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도 컸거든요. 제 남자친구가 그냥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100억대 자산가니 제가 집에서 쓰고 싶은 대로 써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힘들게 구했던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은 진행됐어요.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2달을 떠났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거라 집들이를 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제일 먼저 불렀고 시부모님도 초대하고 진성이의 직장 동료들도 불렀죠. 집들이를 시작하며 슬슬 친구들에게도 알려야 하나 고민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정말 거의 하루씩 걸러 집들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직장 거래처 집들이가 예정돼 있던 날이었죠. 아직 남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 혼자 열심히 음식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집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누구지 싶어서 인터폰을 보니 사람이 안 보였어요. 저는 누가 일찍 왔나 보다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수키였어요. 수키는 저를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친구였는데 걔가 여기 왜 왔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감정이 좋게 남아있던 상태도 아니었고 또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이 곱게 나오질 않았어요. 뭐야? 수키 아니니?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사실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남편의 직장 동료인가 했어요. 거래처 집들이니까 남편의 거래처 직원인가 싶었죠. 그런데 수키는 굉장히 다급해 보였고 다짜고짜 수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호가, 내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 아는데 그런데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한 번만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안 본 친구, 게다가 저를 괴롭혔던 친구고 또 잠시 후면 남편과 직원들이 올 텐데 수키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일단 오늘은 내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 하며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수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엉엉 울며 저에게 했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호가, 그럼 이것만 받아줘. 내 말 안 들어도 괜찮아. 내가 정말 나 같은 일 당하는 거 원치 않아서 그래. 너무 사람이 처절하게 울면서 매달리길래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저한테 그러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키가 저에게 넘긴 서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야 하고 보기 시작한 서류 제일 앞장에 제 남편과 수키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덜덜 떨며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수키는 손을 떨며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어요. 미호가, 잘 들어. 지금 네 남편 보험 사기꾼이야. 온갖 동창회 돌아다니면서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보험금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정말 악질이야.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나도 겨우 도망쳤어. 일단 시간이 없어. 미호가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제발. 수키가 이러면서 자기도 저랑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었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일단 도망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알게 되면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라 조금 주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자 수키가 한숨을 쉬더니 서류 뭉치를 뒤져서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어서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왜냐하면 수키가 건넨 사진은 제 남편과 수키가 데이트하던 사진이었는데요. 그 데이트하던 곳들이 죄다 제가 데이트하던 곳들이었거든요. 정말 여자만 바뀌고 김진성은 그대로였어요.
그때쯤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식탁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대고 서류를 봤죠. 정말 이게 사실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수키는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각종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죠. 이름은 수키 이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미호가, 너 지금 일도 그만뒀지? 그 사람 수법이 그거야. 결혼해서 자기한테만 의지하게 만들고 나서 사고 내고 보험금 타는 거. 정말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 어떻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하자 수키는 일단 여기를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저는 급한 대로 핸드폰과 지갑을 챙겨 맨발로 집을 나와서 정신없이 수키를 따라갔어요. 수키는 택시를 잡아 저를 태우고 같이 다른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너무 덜덜 떨고 있자 수키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도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데 미호가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내가 그동안 동창회에 못 나갔던 이유가 그거였거든. 그런데 오랜만에 정희한테 연락을 했더니 네가 김진성을 만나고 있다길래 혹시나 하고 찾아갔던 거야. 이제야 왜 수키가 그동안 동창회에 안 나왔던 건지 이해가 갔죠. 알고 보니 김진성이는 동창회에 나타나 수키를 속인 거였어요. 그리고 수키가 도망가자 다른 사람을 찾으러 다시 동창회에 나타난 거였죠. 수법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저한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사람이 정말 극도로 화가 나게 되면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수키가 진성이에게 넘어간 이유도 저와 같이 돈 때문이었죠. 동창회가 끝나고 저에게 했던 것처럼 수키에게도 명함을 줬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가 결혼까지 했었다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택시에서 내려 어느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수키는 그곳이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소개했어요. 겨우 숨을 돌리고 진정을 하려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 김진성이었습니다. 제가 수키를 바라보자 수키는 일단 받지 말라고 했지만 전화는 정말 끈질기게 걸려왔어요. 일단 내가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받아서 상황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수키는 완고했죠. 정신 차려 미호가.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일단 전화는 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잠깐 밖에 설 게 있어서 나왔어. 조금만 기다려. 그래, 알았어. 문자로 일단 안심을 시키고 수키에게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죠. 수키는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얘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김진성은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결혼한 상대였고요. 첫 번째 여자는 대학 동창회에서 만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거였죠. 수키는 진성이와 만난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에게 다가가서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행동해서 결혼한 뒤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수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말고 다른 피해자가 또 있어? 물어봤더니 더 있지만 신상보호를 위해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경찰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자 정말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세상 원망스럽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미 가족들한테 다 알린 지 오래고 저는 정말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너무 앞이 막막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명백한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울기 시작하니까 수키가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죠. 수키는 이 사실을 알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본인은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이혼하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수키야, 그런데 너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나 이유 없이 싫어하지 않았어? 사실 그때 너랑 사귀던 남자친구 내가 유치원 때부터 좋아하던 애야. 저는 수키가 저를 괴롭힌 이유를 10년이 지나서 알게 됐죠. 내가 좋아하던 애랑 사귀는 네가
그 당시엔 정말 너무 미웠어.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주니 무언가 허탈하다고 느꼈어요. 알고 보니 정말 수키는 아주 오랫동안 제 전 남자친구를 좋아했다더라고요. 같이 초등학교도 다녔었고 엄마들끼리도 친했다고요.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신기하기도 했고 막상 이유를 알게 되니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이유여서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수키가 저를 괴롭혔던 것은 사실이긴 했으니 그렇게 크게 해가 될 정도로 괴롭히진 않았어요. 정말 딱 그 시절 질투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수키와 저는 겨우 남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냈던 거냐고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도 잠시 현실에서 일어난 믿기지 않는 사실을 생각하니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수키야, 그럼 나 이제 어떡해?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어떻게 벗어난 거야? 그 사람이 잠잘 때 우연히 핸드폰을 봤어. 그런데 그 핸드폰은 내가 알던 핸드폰이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핸드폰이 2개였더라고. 실수로 핸드폰을 바꿔서 들고 자고 있더라. 문자 내용을 봤더니 무슨 보험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메모장에는 그동안 받은 보험금들을 정리해놨는데 또 내 이름으로 상해보험하고 사망보험까지 들어놓은 거야. 그걸 보자마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날 바로 정신을 차리고 도망쳤지. 그리고 바로 부모님 집으로 달려가서 무작정 숨겨달라고 했어. 또 찾아오면 모른다고 하라고. 수키는 고등학생 때도 집이 잘 살아서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수키가 부모님에게 다 털어놨었고 부모님이 손을 써주셨다고 해요. 수키는 혼인신고를 했던 상황이라 이혼을 해야 했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쉽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괘씸해서 피해자를 찾아봤더니 저희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이미 김진성이 그러고 다닌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해요. 이제야 왜 처음 인사 갔을 때 시부모님들이 별 반응 없었는지 알게 됐죠. 그렇게 부잣집인데 반대를 전혀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미 2번이나 이혼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으셨던 거겠죠. 저야 아예 모르고 결혼했지만 시부모님들은 이미 아들이 이혼남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저에게 이런 방구하지 않으셨던 게 서운하기도 했고요. 수키도 그런 생각이 들어 시부모님에게 따지니 그냥 한숨만 계속 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보상은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키가 해결이 잘 된 것은 너무 다행이지만 막상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또한 일단 이대로 도망간다면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려고 할 것 같았죠. 그리고 사실 가족들에게도 결혼한다고 다 알렸는데 내가 사기꾼이랑 결혼했다고 알려지게 되면 정말 너무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 남편이 내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기도 했고요. 낌새가 있으면 몰랐겠지만 정말 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머리가 아파와서 어디론가 혼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은 같이 못 살 것 같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일단 저 사람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가서 사기꾼이라고 욕하면서 깽판을 치며 또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저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저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경찰 조사를 한다면 성실히 응할 마음도 있었고요. 수키야, 일단 나는 너처럼 부모님께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이혼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거든. 그래 미호가. 그래도 이 사람 수법이 보험금의 목적인 거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더라. 일단 몸 무사히 나오는 게 우선이야. 알지? 이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집에는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침착하게 연락을 다시 했죠. 진성 씨 나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셔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 못했어. 정말 미안. 지금은 괜찮아.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미안해. 다행히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 저 남자도 믿는 것 같았죠. 수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행동을 했죠. 진성 씨 집들이는 어떻게 했어? 미안해. 그래도 차려놓긴 다 차려놨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밥만 먹고들 갔지 뭐. 장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니 어쩔 도리가 있나 뭐.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도 진성 씨한테 미안해 하더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어저께 웃으며 미안하다고 하고 몸이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고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러나 정말 잠이 아예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죠. 시간이 지날 김진성이 씻고 들어와 제 옆에 누웠는데 정말 단 1초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새벽 4시쯤 됐을까? 슬며시 일어나 김진성이 핸드폰을 봤죠.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핸드폰을 잘 보지 않았었는데 잘 볼 걸 그랬었나 봐요. 아무튼 핸드폰을 봤더니 잠금이 되어 있길래 자는 사람의 손을 가져가 잠금을 풀고 문자와 메모장, 사진첩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망보험금, 각종 상해보험금에 대한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당연하게도 제 이름으로 쓰여 있었고요. 어쩐지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유난히 혼인신고를 빨리 하자고 재촉하던 게 다 이 이유 때문이었구나 생각들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배신감도 들고 허탈감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막상 정말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슬픔과 동시에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도 알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니까 최대한 협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찬찬히 생각해보니 제가 이 사람의 무엇을 믿고 결혼을 했나 되짚어봤어요. 결국 돈이더라고요. 처음에 진성이와 데이트하며 좋았던 것도 돈이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좋았던 게 돈이었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좋았다기보단 정말 돈이 많으니까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여유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을 깨닫자 정말 거짓말처럼 정이 한순간에 뚝 떨어졌어요. 집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사왔던 것들을 쭉 돌아봤죠. 저거는 어디서 사왔고 이거는 어디서 사왔고 다 어디서 사왔지만 생각이 나고 정작 진성이는 떠오르지 않았죠. 중요한 소지품을 챙기고 싶어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여기서의 제 것은 핸드폰과 지갑뿐이었습니다. 지갑에서 김진성이 저에게 주었던 카드를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저것도 좋다고 썼는데 정말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조용히 집을 나오기 전에 남편을 깨워서 얘기라도 들어볼까 생각했지만 얘기 듣는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더라고요. 이미 저한테 접근한 목적이 돈 때문이었던 사람에게 뭐 얼마나 진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었죠. 어차피 돈 때문에 진성이를 좋게 봐서 결혼한 건데 무엇을 묻나 싶었고요. 또한 남편에게 최고의 복수는 이미 이렇게 계획을 했던 일이 망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남편에게 가장 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사라지면 진성이는 새로운 여자를 찾으러 다시 돌아다닐 거였으니까요. 마치 수키와 그렇게 이혼하고 저를 찾으러 다녔던 것처럼요. 그렇게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걷다가 멈췄어요. 수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나왔다고 말을 했더니 수키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그 길로 바로 수키에게 갔죠. 분명히 10년도 더 전인 고등학교 때는 서로를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니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인생이 신기하기도 해서 가는 길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수키의 집으로 들어가 겨우 진정하고 담당 형사와 전화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 뒤로 친정에 찾아가 이제까지 있던 일을 쭉 얘기했고 부모님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라고 하셨죠. 사실 부모님에게 말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미 양쪽 친척들에게 동네방네 부자 사위 들어왔다고 자랑을 해놓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김진성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죠.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제가 그대로 살 수는 없어서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다행히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보면 수키는 정말 제 인생의 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때 수키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 어릴 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잖아요. 그리고 저는 수키 때문에 동창회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을 정도라 더욱 수키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전하면 수키는 쑥스럽다는 듯이 웃어넘기는데 그 점도 저는 마냥 좋게 보이기만 했죠. 아, 그리고 제가 쓰던 핸드폰은 꺼놨기 때문에 김진성이 저에게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 뒤에 알았던 것은 수키의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덕분에 변호사 선임도 하고 제대로 재판까지 받았다는 사실뿐이에요. 다행히 수키는 저에게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편히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알고 보면 수키는 이렇게 착한 친구였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도 마음의 정리가 끝난 후에 직장을 다시 구했어요. 최대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키와는 완전히 절친이 되었고요. 처음엔 사건 때문에 만났는데 알고 보니 저와 공통점이 매우 많은 친구더라고요. 또 학창시절 오해가 풀리니까 서로 더 가까워진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나중에 김진성의 부모님, 즉 저의 시부모님이셨던 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내놓은 자식이라고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게 마음이 걸리셨다고 해요. 김진성은 교도소에 들어갔고 만약에 출소해도 자기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키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니 더욱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잘 잊혀졌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께서 사기를 치고 다니라고 강요를 하셨던 것도 아니니까요. 시부모님께서는 진성이가 어릴 때부터 바빠서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그게 미안함으로 남아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도 자꾸 피해자들이 발생하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김진성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회사들은 대부분 보험금과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 가짜도 많았고요. 그냥 이제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정리하는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호가 한번 얘기 좀 하자. 아직도 저에게 무슨 할 말이 남은 건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싶어서 만났죠. 이제 돈이란 허무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만나서 그럴까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전 남자친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동창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치관도 얼굴도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와 지내며 좋았던 기억이 더 길었기 때문에 얘기하고 털어내는 시간이 나름대로 즐거웠답니다.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에 대해 잘 마무리했어요. 본의 아니게 큰 일을 겪으며 사람이 많이 초연해졌는데 전 남자친구와 얘기를 하며 많이 치유했던 것 같아요. 또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처음에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잘못도 아니고 사기꾼이 나쁜 행동을 한 거니까 숨길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 정리가 한 번 더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자 전 남자친구는 그냥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고생했다, 미호가. 끝으로 이런 말도 해주었고요. 그럼 전 남자친구와 결혼했냐고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동창회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로 안부 인사는 물을 정도의 관계가 됐죠. 그리고 전 남자친구 얘기를 수키에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예상외로 수키는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넘겼어요. 수키 너 어릴 때 첫사랑인데 한번 만나봐. 얘는 무슨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럼 너 우리 결혼식 올 거야? 당연히 가야지. 내 전 남자친구랑 지금 내 절친이랑 결혼식인데 이건 돈 주고도 못 보지 않니? 이렇게 서로 오히려 장난도 치는 사이가 됐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도 내면으로 정말 많은 성장을 했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됐고 오히려 인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100억 자산가와의 결혼 생활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잠깐 발을 걸쳤다가 뺐지만 그래도 평생 함께할 인연을 얻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어요.
저와 수키는 저 이후로 아주 둘이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여행도 다니고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저희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가끔 조용한 공간에서 생각하다 보면 제 결혼 생활이 생각나고 더 나아가 대학생 때 연애했던 것들, 더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론은 다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안정되었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쩌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별의별 경험도 해봤지만 반대로 그 덕분에 평생 친구도 얻었고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깨닫게 됐으니까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던 것만큼 중요한 것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도 남은 한 해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편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